할렐루야. 많이 기다리셨죠? 한 달 또 다가와서 제가 또 왔고요. 아, 오늘 저한테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가끔 이렇게 지내다 보시면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그런 날이 있으시잖아요. 뭔가 희한하게 그날만. 그날이 바로 제 날인데요. 아침에 희원이가 1시간으로. 그때부터 약간 혼이 좀 이렇게 나가긴 했는데 또 이제 정원이가 또 신경질을 엄청 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2차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아까 킥보드 때문에 세 녀석이 싸우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넉다운이 될까 했는데 이제 지원이가 한번 울면서 제가 지금 정신이 굉장히 혼미해요. 그러니까 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이제 제 내면에 꽉 찬 날은요, 좀 제가 진짜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 지금 기도를 막 해서요. 주님, 제 정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정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정신을 붙들고 제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긴 시간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인물의 심리를 한번 알아보자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거 하기 전에 우리 뭐 프로이트나 에릭 에릭슨이나 삐아제나 제임스 파울러 기독교 신앙을 이제 발달 이론적으로 한 분들이 있거든요. 하기 전에 한번 훑고 한번 가봅시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삶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학은 이제 의학도 마찬가지고 일반 은총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저희가 아플 때 의사한테 찾아가듯이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학문 안에서 인간의 이 생애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이에 맞게 인간이 어떻게 발달을 하는 것이 바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것들이 있는데 너무 깊게 하면은 진짜 머리 터지거든요. 근데 다 프로이트 무의식 다 들어보셨잖아요. 꿈, 그리고 에릭 에릭슨, 그 육아서적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삐아제도 어디 무슨 출판사 이름 같기도 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냥 삭삭삭 훑고 오늘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이트는요, 심리학의 아버지쯤, 거의 조상님쯤 되십니다. 조상님쯤 되시고,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이자 정신분석의학가인데요. 보통 프로이트 하면 융의 삶과 굉장히 구분을 많이 해서 보는데, 융은 굉장히 결핍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삶을 살았는데요. 프로이트는 새어머니가 계셨지만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 건강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산 굉장히 건강한 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든지 정신분석 입문을 썼고요. 거의 20세기 이후에 모든 분야에 정말 영향을 줬어요. 심리학도 창시했지만은 철학사, 신학사, 정치학사, 인문학사, 미학사, 예술학사,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정신분석이라는 이론이 거의 20세기 인간이 하는 학문 활동에 거의 전 영향을 주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비판을 가장 많이 받는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프로이트의 이론은요, 심리성적 발달이라고 해요. 심리성적 발달. 누나 어디 있어? 누나랑 놀고. 누나는 저기 우리 미모 옆에 있어요. 저쪽 옆에 가서 앉으세요. 이 심리성적 발달은요,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이트가 무엇을 썼냐? 리비도라는 걸 썼어요. 리비도 들어보셨어요? 인간의 성적 에너지, 성적인 것.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이트는 모든 인간 발달사를 꿰었는데 그것이 리비도라는 것이 인간의 육체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서 심리성적 에너지를 이제 가설로 리비도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되냐에 따라서 이 인간의 발달 단계를 나눕니다. 자, 이제 대학교 때 다들 생각하시고. 자, 첫 번째는요, 구강기예요. 구강기. 네, 구강기 다 들어보셨죠? 이 신생아 태어나서부터 지금 딱 저희 지원이 2돌 된 아이들 시기가 구강기인데요. 이 리비도가 집중되는 인간의 첫 부위가 바로 이 구강입니다. 입술하고 입하고 혀. 그래서 신생아들을 보면은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들을 다 이게 프로그래밍 해주신 거죠. 뇌관이라는 곳에. 그래서 제가 애들 셋 낳고서 바로 이제 젖을 물렸는데요. 신기하게 다 빨아먹더라고요. 같이 가자. 혹시 누가 우리 희원이 좀 봐주실 분 계시나요? 엄마.
시원아 일로 가보자. 시원아 저기 동전 줄게. 동전 주신대. 엄마 응가로 가자. 아, 응가 가고 싶다답니다. 응가가. 일로 합쳐. 가자. 이모하고 같이 갔다 오세요. 엄마가 못 가요 지금. 네, 제가 왜 혼이 나가는지 그냥 안고 가죠. 안고 그냥 안고 가죠. 가서 화장실 가서 일로 와서 해주고 올까요? 네. 제가 빨리 사명 감정을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진짜 연년생 키우는 엄마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았어요. 아침에 딱 7시 되면은 아무도 엄마를 안 봐줘요. 다들 울면서 신경질을 내는 것도 아침에 시작하는 거야. 새는 새끼 차례도 다 깨우는 거야. 정말 해서 일주일 요즘쯤에 있는데 정말 엄마가 정말 위대하다. 우리 딸이 그렇게 위대하게 져요. 잠을 못 자요. 6시부터 나와가지고 그 비를 다 맞춰대요. 근데 내가 빽빽 돌라고 그래. 그냥 다 두들기 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냥 어제 저녁에는 우리 희원이가 그냥 지원이가 첫방에 그 옆에 서서 막 신경질이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억울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오라 그래도 안 와서 좀 기다렸다 오라 그래 오는데 야, 너 와가 그걸 안 때리고 그 신경질인 걸 다 받아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확 때리라 그러다가 너무 못나게 부려서 안고서 기원아 너가 젖을 갖다가 18개월 때부터 지원한테 뺏겨가지고 네가 너무 아이 단계도 네가 못 깨쳤잖아. 네가 아이 노릇을 네가 못 해보고 오빠가 됐다.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억울하지. 엄마 때도 갈 수 없고 지원이가 다 독사진하고 진짜 억울하지. 그러니까 할머니 젖이라도 대신 먹어야지 네가 한이 풀리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한이 많더라고 우리 기원이한테. 정말 18개월부터 엄마 곁을 못 갔잖아요. 뺏겨가지고. 그리고 우리 또 지원이가 지금 세돌에 가는데 진짜 엄마가 곁에 없으면 막 조그만 옷으로 팽하고 신경질을 해요. 끝까지 젖을 빨고 가는데 내가 애들을 좀 독립시키자. 니네들이 있잖아. 엄마가 8개월 때 다 아까짓게 발라갖고 젖 다 뗐어. 근데 지금 세돌이 다 내가 지금도 젖을 내고 있니 내가. 그러니까 애들이 독립심이 없지. 그게 안하니까 지원이가 나를 그렇게 보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이게 다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세상에 지금 아직도 젖을 안 놓고 엄마가 그때 놓고 그래. 너 없어지면 앵 하면 그렇게 그런다고 막 그랬는데 근데 누가 어제 그러더라고. 엄마 기원이도 열심히 빨려주고 지원이도 빨려줘야 돼. 지금이 국악이기 때문에 국악이 충분한 만족을 줘야 되는데 그럼 요새 동승이 시대잖아. 엄마 이걸 만족을 못 지키면 국악승견 애들 다 빠져 나중에 커서 애들이. 그래서 충분히 빨려줘야 돼.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사회악을 구현하다 생각하고 동승에 데모 안 나가고 그래도 이거 빨려주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나를 선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2시간 정도 지원이한테 더 빨리 이제 딱지가 다 앉았어요. 얼마나 정말 한이 맺히게 빨아요 우리 기원이가. 그러니까 어릴 때 충분히 그 젖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도 이론이 정말 맞구나. 그게 퇴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기원이가. 지금 5살인데 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밖에 생각하면 할머니가 제일 좋대. 지금 왜냐면 자기 구강 리뷰 노릇을 만족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단계가 정말 필요한 단계를 충분히 그걸 누리게 해줘야 돼. 그래서 엄마 손자 나중에 엄마 좋은 여자 만나길 원하지. 그래서 내가 그게 엄마가 젖을 근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그 감정을 만족시켜주고 빨아줬어. 알았어. 손자매들이 잡으려면 젖을 내놔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웃으면서 우리 집 앞방에 와보세요. 진짜 웃깁니다. 전부 다 입을 다 깔아놓고요. 다 널브러져가지고 전화같이 다 깔아놓고 이게 무슨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무슨 동물 저주는 밖에 그러고 살아요. 우리 너무 착하다. 이제 엄마 선생님 하세요. 엄마 선생님 하세요. 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어떤 기상캐스터가 아기를 업고 나와서 기상캐스터를 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 영상이 생각이 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생아를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젖을 빨아요. 이렇게. 근데 왜 저희는 젖 빨기 하면은
이렇게 먹을 것 같잖아요. 다들 너무 오래전에 드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사실은 이 아래턱을요 하고 응축을 해서 먹어요. 이렇게 밀어내서요. 자세히 보시면. 이 젖발기 방사가 얼마나 이게 필요하냐. 심지어 젖을 이제 엄마가 아기가 자니까 빼거든요. 빼도 아이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살기 위한 본능인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빠는 거에서 욕구를 충족하는데요. 이게 빠는 것뿐만이 아니라 젖을 이렇게 먹이다 보면 아기가 엄마 젖을 만져요. 좀 크다 보면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다른 젖꼭지를 좀 만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 따뜻한 느낌, 그 젖 빠는 거.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 같은 정신분석 연구하시는 상담실에 찾아가면요. 처음에 물어보는 게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모유수유 해주셨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분유를 먹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강기의 어떤 이 욕구가 안 채워진잖아요. 안 채워지면 고착이 된다 그래요. 고착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해결되지 않고 굳는다는 거예요. 고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 큰 성인이 구강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성인이 커서 혹 시험을 앞두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닥친다. 그러면 그때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 본능이 나온다. 이게 퇴행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희원이 같은 경우는 저희 첫째 막내 다 20개월 거의 2돌 넘게 모유수유를 했는데 우리 희원이만 불가피하게 제가 18개월에 모유수유에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희원이는요, 뭐 지금도 힘든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요, 짜짜! 이렇게 해요. 그게 안 채워졌나 봐요. 충분히 안 채워졌는지, 뭐 기분만 상하면 다 쭈쭈 내놓으래요. 막 단추 다 풀어 헤쳐요. 그리고 달려듭니다. 보면은, 자, 음식에 내가 좀 집착한다. 스트레스 상황에. 막 식욕이 집착한다. 아니면 사물을 뜯거나 뭐 손톱을 이렇게 빨거나 깨문다. 이렇게 깨문다.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더 좀 섹슈얼한 느낌이지만은 구강성교 그리고 흡연하는 거 그리고 과하게 음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고착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퇴행 행위라고 이제 프로이트는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에 의하면요. 근데 이제 과대하게 쭈쭈를 먹는 것보다요. 이 쭈쭈를 많이 못 먹는 게 아이에게 훨씬 큰 결핍이 됩니다. 저희 목사님이 거의 8개월에 제 표현에 오면 되게 무서워. 칼같이 단유를 했다고 하시거든요. 칼같이 끌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몰랐어요. 제가 놀라지 마세요. 할머니의 젖을 몇 살까지 빨았을까요? 지금 지안이가 몇 살이죠? 제가 16살 때까지 할머니 젖을 만지고 쭈쭈를 빨아먹으면서 잤어요.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할머니 쭈쭈에 집착을 했는지를. 저한테 아마 엄마의 쭈쭈가 입으로 하는 그 본능 행위가 더 많이 필요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지안이가 할머니 쭈쭈를 아주 먹고 잔다. 상상해 가세요. 안 가잖아. 내가 그랬다니까 지안아. 네 나이 때 쭈쭈를 먹고 잤다고. 근데 그게 언제 없어졌는 줄 아세요? 제가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고 그 행위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네, 이 퇴행할 때 구강기 고착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강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문기. 저 변기에 앉은 아이를 보세요. 얼마나 호기심을 해요. 저 변기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성인은 없잖아요. 근데 2, 3세 지원이가 딱 이제 요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2, 3세가 이제 항문기예요. 아이들은요, 자기의 배설물이 더럽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저희 지원이 처음 이제 서가지고 이제 씻길 때요, 대단해요. 막 똥 밟고 놀아요. 씻길 때 막, 야! 내 몸에서 뭔가 나온 거예요. 야, 대단하다. 나 굉장한데? 이렇게 막 보여줘요. 엄마! 왜 보여줘요. 우리 희원이는요, 제가 이제 볼일 볼 때마다 와가지고 굳이 들여다봐요. 이렇게, 엄마 뭐야? 그래서 보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엄마 몸에서 굉장하게 나온 거죠. 굉장한 게. 그래서요,
애기들 응가할 때요. 막 요즘에는 잘 안 그러시거든요. 어머니들이. 그 배변 훈련 일찍 되는 거 있잖아요. 2돌 안에 떼야 된다. 그래야 잘 키우는 거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기가 뗄 때까지 36개월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사실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원이도 제가 안 하고 아이가 마음으로 준비가 될 때 이제 배변 훈련을 합시다 라는 게 이제 여기 학문기에서 얘기해요. 근데 이 아동은요, 배변을 더럽다고 여기지도 않고요. 이 배설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신호가 왔을 때 와 이렇게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쾌락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변기에 앉아가지고 배변 훈련하면 엄마가 막 되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우리 아들 잘했네, 우리 딸 잘했네, 이렇게 하고 그게 성취감을 계속 주는 것.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이요, 이 배변 훈련을 통해서 처음으로 뭘 가르치냐면은 사회적 윤리 같은 걸 가르쳐 주셔요. 똥 만지면 안 돼, 더러운 거야. 쉬아 만지면 안 돼. 저 얼마 전에 희원이가 쉬하는 거 봤는데 제가 놀란 게 쉬하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쉬하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 변기에 서가지고. 어쩐지 희원이가 나왔다 하면은 이 온 사방에 다 쉬한 거예요, 변기가.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얘는 쉬할 때 이렇게 하고 쉬하를 하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쉬할 때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얘가 왜 그렇게 이렇게 지저분해지는지. 그러니까 더럽다 생각을 안 한 거야.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하죠? 이 희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무 놀래. 이거 희원아 지저분해지고 가지고 놀면 어떡하니? 근데 희원이는 그게 지저분해 생각 안 하는 거죠. 엄마가 왜 혼내지? 아, 그때 하는 거야.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거는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손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원이가 이제는 자기 똥 싸면요. 엄마 똥! 와서 그래요. 닦아 그래요. 근데 이 과정에서요. 너무나 억압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은요. 프로이트는 어떻게 말하냐면 학문기에 관련된 특정적으로 고착된 성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학문기 때 막 엄마가 그 양육하시는 분들이 그 응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혼내거나 하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학문기 강박적 성격이 되는데 지나치게 손 닦고 청결한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순종적으로 되게 소극적이고 완곡한 성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매우 검소하거나 인색한 사람 이게 이제 강박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폭발적 성격은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이 배변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고집이 세고 이제 성격이 폭발적인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이트가 가장 강조한 남근기입니다. 남근기는 뭐냐면요. 이제 한 3살부터 6살인데 이 프로이트 이론의 특징은 다 남자 아동을 주제로 했어요. 그래서 이 중심 이론이 아들 위주예요. 아들 위주. 여자는 사람으로 안 봤어요. 왜냐? 음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세 불안에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자는 인간적으로 뭔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봤어요. 그게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고요. 이 아이의 모든 관심사와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 이제 아이의 이제 남근에 있는 것이죠. 희원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서 희원이한테 미안한데 조용해요. 희원이가 조용해요. 이렇게 조용해서 이제 가보면은 누워가지고 자기 고추 붙잡고 계속 놀고 있어요.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엄마도 만져볼래? 그래요. 그래가 아니야 희원아 그거는 근데 너한테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그거 자꾸 만지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죠. 아 그래 프로이트가 한 말이 맞나 보다. 정말 저기에 계속 에너지가 이제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성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요. 또 다른 사람의 성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여자의 성기와 나의 성기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저한테도 물어봐요.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 그리고 이제 목욕하다가 이제 자기 고추랑 아빠 고추랑 보면서 이렇게 충격받고 이렇게 크게 충격받고 그래서 이때 이제 성적인 에너지가 거기다 모이다 보니까 성적인 애착이 부모한테로 가게 됩니다. 부모한테 가게 되는데
누구죠? 이성의 부모. 첫 대상이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 엘렉트라 컴플렉스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이성 부모에게 이게 성적 행동을 하고 동성 부모는 경쟁한다는 건데 이거는 뒤에 가서 하고요. 이 남근기가 끝날 무렵에 대부분의 성격은 이미 완성된다고 프로이트는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자기가 어떤 힘 있는 영웅으로서 상상하는 첫 대상이 엄마인 거예요. 엄마. 근데 이거 보니까 엄마랑은 그 어떤 성적인 유의도 할 수가 없어요. 왜죠?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인 뭐 결혼이라는 했다고 하는 아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경쟁 상대이다 보니까 질투나 증오하거나에 대한 또 표현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근데 왜 이걸 표현을 못하냐? 첫 번째는 여전히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세의 위협을 느낀대요. 저 큰 사람이 이 작은 나의 남근을 거세할 수도 있다는 공포. 좀 와 닿으세요? 저 이거 처음에 들을 때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아이로 통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스 신화를 이제 보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 엄마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느냐, 아이가 커가면서 보시면은 첫 번째 방어 기제는 억압이에요. 억압. 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엄마에 대한 마음, 아빠에 대한 그 질투라는 감정을 어디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욕망의 무의식 있죠. 우리 심리 내적 거기다가 쫙 밀어넣고 억압해 놓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티를 안 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일시입니다. 아, 난 아빠랑은 안 되는구나. 그럼 대신에 아빠와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고 아빠처럼 돼야 되겠다. 내가 아빠 같은 남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버지처럼 어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남성성을 습득하고요. 또 성 개념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것을 습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아버지 자리가 부재한 아동들 있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이제 장로님, 뭐 집사님, 전도사님이 좋은 역할 모델이 사실 돼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렇게 억압하고 동일시하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는 이러한 과정이 결국 양심이 발달하는 도덕적 과정으로 변하거든요. 이거를 프로이트는 이제 초자라고 합니다. 슈퍼 이고라고 하는데 이게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을 만드는 단초가 돼요. 아, 저거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도덕적인 규범을 엄마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속으로 내면화하면서요. 자신에게 내면화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처벌에 대한 위협에 의해서 행동을 어떻게 하죠? 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는 슈퍼 이고를, 그러니까 초자를 발전시킵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내 행동을 검열하고 그리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프로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남근이 없는 여자아이들은 도덕적으로 남자보다 능력이 없다. 감정적이고 기복적이고 도덕을, 남근에 대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주 열등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해요.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여자아이들이 남근을 선망한다는 그런 가설이에요. 저 이걸 듣고 더 황당했거든요. 난 한 번도 그걸 부러워한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 또 누가 있어요. 나랑 동성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또 억압하고 엄마랑 동일시하면서 발전시켜 나간다. 근데 나중에 어떤 여성 심리학자가 반박합니다. 아이고 웃기네.
남근 선망 웃기고 자빠졌네. 너네들 그거 자궁이 없어서 자궁을 질투하는 거야. 엠비야 라고 또 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심리 이론들이야. 여기서 누가 뭐라 하면은 이거 아니거든 하고 이렇게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예, 거세들 남근이 없으니까 거세 불안이 없어요. 여자는. 음경이 없으면 막 분노한대요. 그래서 부모를 향한 두려움, 왜 엄마는 나한테 고추를 안 준 거야 하는 그런 화남, 이거를 이용해서 초자를 어떻게든 도덕성을 막 발전시켜 나가지만은 여자는 음경이 없으므로 도덕성이 낮다, 남자보다 라고 프로이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처음에 배우면 되게 화나요. 좀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프로이트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잠복기. 이 남근기가 지나면 잠복기가 와요. 이 말 그대로 잠복하는 거예요. 6살부터 딱 사춘기까지. 뭐 하는 시절이죠? 초등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림 그리고 뛰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리비도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잠복하는 시기예요. 성적인 환상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쏙 들어가 버려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남근기, 구강기, 항문기 그 세 요소들이 다 들어가요. 잠복기에는. 잠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동성 친구하고 외부의 세계에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탐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랑 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배우고 하면서요. 그래서 비교적 이 시기에는 이제 평온합니다. 사춘기 오기 전까지 두둥 이때는 이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놀고 스포츠 활동하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그런 납득이 될 만한 일에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남근기가 지나고 잠복기가 지나고 잠복기가 지나고 예. 저게 또 떴구나. 여기 이 윈도우 정품 임증이 뜨니까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성기기 혹은 생식기라고 해요. 처음에 프로이트 배우면 좀 부끄러워요. 막 남근기, 막 성기기 해가지고 결혼 전에 배울 땐 되게 부끄러웠어요. 생식기, 성기기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죠? 제2차 성징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 유방 발달하고 음모에 털 나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진정한 성욕이 이제 몸에서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동성이 아닌 이성하고 성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근기도 그때 그 에너지가 거기 있다고 했잖아요. 성기에 집중된다고 했는데 그거랑의 차이는 그 가지고 있던 감정들을 현실에서 직접 실현해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그런 시기고요. 성적 파트너를 발견하는 시기고요. 또 아버지로부터의 경쟁심을 이때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때는 이제 자유하고 싶다는 그런 욕동이 막 있습니다. 자, 이제 이 5단계,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를 지나는 이 5단계가 거쳐가는 동안에요. 어떤 특정한 한 단계에서 성적인 만족이 지나치게 많이 가거나 너무 과도하거나 또 그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아동이 그 단계에 멈춰서는 거예요.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단계의 발달이 좀 어려워진다라고 보는 것이 프로이트입니다. 현대심리학에서는요, 프로이트가 사실 저희 상담할 때 많이 쓰이지 않아요. 되게 오래된 그런 이론이라고 사실 치부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논문에서 프로이트 때부터 내가 연구하는 것들이 주목받고 있었던 연구 주제였다라고 얘기할 때 프로이트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연구해 보니까 프로이트가 잘못 생각했어. 비판하거나 조롱할 때 프로이트를 많이 써요. 프로이트가 너무 남자 아이들에 위주해서 자기의 이론을 발전시켰고 또 그의 어떤 이론들은요, 우리 같이 정상적인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신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했던 것을
보편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론이 그렇게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는 이유는요. 아무도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동학은 굉장히 짧은 학문입니다. 인간사를 보면요. 아동에 대해서 그다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19세기, 18세기 유럽 이렇게 사진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아이의 옷을 입지 않고요. 똑같이 어른의 정장, 작은 정장을 입고 있어요. 되게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멜빵 보고 불편하도 장발장 보셨잖아요. 되게 어른이 입을 것 같은 약간 작은 어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프로이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유아기 아동기에 처음으로 그걸 고민한 인간의 어린 시절을 처음 초기 경험을 집중한 사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다양한 정신 분석학의 연구가 되는 모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남근 선망이 굉장히 뜬금없고 빵당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랬기 때문에 또 여성에 대한 그런 연구가 됐었고, 그리고 또 이분 딸은 이제 안나 프로이트거든요. 초기 경험을 했잖아요. 그 딸이 그걸 이어받아서 청소년기를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많은 연구가 될 수 있는 어떤 학문적 토대를 이렇게 던져 놓은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이분은 이제 에릭 에릭슨,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로이트는 많이 들으시는데 에릭 에릭슨은 처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실 육아서에 사실 많이 나오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은 미국 최초의 정신분석가입니다. 근데 보통 유럽에서 많이 됐던 정신분석인데 이분이 아내 따라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셔요. 거기 세계대전 때. 그래서 미국 최초의 정신분석가가 되셨고요. 우리가 프로이트는 심리 성적 발달이라고 하잖아요. 리비도 때문에 성적인 에너지가 몸에서 옮겨다닌 걸로 인간이 발달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도 이제 프로이트 계열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 딸인 안나 프로이트를 만나서 그 이후에 이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심리 사회 발달 이론이라고 해요. 아니다. 프로이트 당신 아니다. 성적인 에너지가 돌아다녀서 인간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대상과 사회적인 교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발달한다 라고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격이 본능이나 부모가 잘못 키웠어, 부모가 젖을 안 줬어, 부모가 배변 훈련을 아주 못됐게 했어,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 포함해서 부모, 형제, 가족, 학교, 직장, 연인 이런 아주 전생애적인 발달이다. 인간의 발달은 노년도 발달을 한다 라고 해서 모든 구성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전생애 발달 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성기기 하면은 성격 변화가 없어요. 땡이에요. 근데 이제 에릭슨은 뭐죠? 우리에게 발전 가능성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감사한 학자인 거죠. 이제 프로이트로 이러면 우리는 이제 고칠 가망이 아주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릭 에릭슨은 많은 기회를 줍니다. 1단계입니다. 이게 생후 태어나서부터 1세까지 1년인데 이때 대상은 누구죠? 제가 어머니라고 했는데 보통 어머니가 있는데요. 주 양육 대상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우는데 내가 지금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데 막 젖을 물려요. 그럼 아기 입장에서 대따 짜증이 나거든요. 막 젖어 있는데 빨리빨리 안 갈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우는데. 그러면은 일단 느껴보세요. 아기는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신뢰가 갈까요? 불신이 갈까요? 불신이 가죠, 아무래도. 그래서 왜 아기 태어나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배고플 때 빨리 젖도 먹여줘야 되고, 안아달라고 할 때 안아줘야 되고, 거의 엄마가 거의 생후 1년간은 거의 로봇처럼 생활을 하거든요. 아기에 의해서. 아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아기는 사실 그 과정에서 젖는감을 느껴요. 내가 세상에 나와보니까 살만한데, 우니까 막 젖도 주고, 괜찮은데, 살아볼까? 세상은 살만하군.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좀 느껴져. 이러면서 엄마가 기분 나빠. 이쁘다 해주니까 기분 좋고. 근데 그게 빨리빨리 욕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기는 이제 벙찐 거죠. 뭐야? 아무도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실제로 아기는 한 태어나서 2주까지는 자폐 상태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요. 아니, 조리원 2주에서는 아기가 엄청 순하고 잘 잤는데요. 조리원 끝나고 2주 지나고 왔더니 애가 엄청 울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이의 그 유사 자폐가 끝나고 이제 세상을 받아들이려는 그게 이제 스스로가 펴져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아이가 뭐 순하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요. 그래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잘 돌봐주면 아이가 신뢰감이 생겨요. 그러면 희망을 개탑니다. 살아봐야겠구나는 희망을 개탑니다. 근데 날 돌봐주는 사람이 이럴 때는 잘해주고 저럴 때는 못해주고 하면은 불신감이 커져요. 뭐 거부적이거나 무뚝뚝하거나.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도요, 산모가 산후 우울증이 있거나 아이의 요구 응답에 제깍제깍 반응을 안 해주면요, 정상적인 아이도 발달이 지체가 돼요. 근데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들이 휴대폰, 유튜브 켜주거든요. 그럼 육아가 아주 쉬워집니다. 저도 제가 정말 정신이 혼미할 때는 유튜브의 도움을 받아요. 제 보모이기도 해요. 바깥에서 정말 애들이 셋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될 때는 잠깐 틀어주는데, 그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유튜브 보여주면요, 정말 애들이 정말 넋놓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지불이 향후에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큰 대가지불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몸이 힘들어도 누가 도와줄 수 있으면 아이를 낳으셨으면 이제 상호작용을 바로바로 해줘야지 아이가 정상 발달로 커갈 수 있어요. 2단계는요, 1세부터 3세예요. 이때는 이제 부모, 아빠까지 포함해서. 이때 애들은요, 막 여기저기 막 다녀요. 이것도 막 만져봐야 되고 저것도 만져봐야 되고. 이때부터 이제 자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돼, 싫어, 아니야, 이런 거. 저희 지원이가 요즘 안 돼, 안 돼 이러다가 말이 안 들으면 혼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생긴 거예요. 이 자율성을 막, 이것도 만져보고 싶고 세상이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 불렁 넣어보니까 내가 되네,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하면서, 근데 부모가 못 놀게 하고, 이런 자율성을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고 부정적으로 피력하고 하면요, 아이한테서 수치심 그리고 회의감이 느게 돼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과잉 사랑을 받아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애가 뭐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엄마가 사랑이 너무 넘치는 거야. 엄마가 해줄게 하고 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수치감이 생기는 거예요. 난 이거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발달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애가 밥을 막 저지르를 쳐놔도 혼자 먹을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유난히 깔끔하신 엄마들은 그 꼴을 못 봐요. 밥알이 막 여기저기 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수치심, 회의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성을 잘 통합하게 되면은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 윌파워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3살부터 6살까지. 우리 이제 희원이 또래인데요. 이때는 이제 가족. 우리 희원이 같은 경우는 너 힘든 일이 생기면 누가 도와줘? 그러니까 엄마 안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네, 좀 더 이제 엄마, 그리고 아빠, 엄마 해서 저 넓은 가족하고 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부모가 아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세상을 탐험할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놀이예요, 놀이. 그래서 막 여기저기 체험할 수 있게 체험도 많이 다니시고 공원도 나가서 놀게 하시고 등산도 시키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게 왜 때문에? 아이의 주도성, 이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한 이거를 기회를 계속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뭐가 생기냐면 목적.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요즘 막 유행이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막 관심 많은데, 그게 되려면요, 여러분, 애가 정말 질리듯이 놀아야 돼요. 정말 미친 듯이 놀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정말 하루 종일 놀리거든요. 근데도 자야 될 시간에 10시가 되면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엄마, 나 못 놀았는데. 그래서 야,
오늘 놀이터에서 4시간 놀았어. 못 놀았어. 정말 저 놀이터 죽순이 엄마예요. 근데 주변 엄마 중에 저 같은 엄마가 없어요. 저 매일매일 3시간, 4시간씩 밖에 나가 있거든요. 와, 근데도 더 놀아야겠다는 게 애들인 거예요. 엄마 안아줘. 그래서 제가 우리 효원이 어떡하고 좋아. 효원이 할아버지 사탕 좀 주세요. 그럼. 엄마 미안해 효원이. 이럴 때 유튜브가 필요한 거고요. 유튜브를 빨리 보여주세요. 공룡을 빨리 틀어주세요. 공룡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이를 데리고요. 실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애착이 중요하다 그래서 3년 동안 애를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5살 때까지 끌어안고 있었잖아요. 희원이도. 이 이론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한글 공부를 제가 안 시켰어요. 정원이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 놀아야 된다고? 놀면 자기주도가 생긴다고? 그래 너 한번 제대로 놀아봐라. 제가 7살 때까지 공부를 안 시키고 맨날 나가 놀고 뭐 집에서 놀고 여기저기서 놀러 다녔어요. 근데 정원이가 정말 한글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학습지 시켰어야 된 것 같은데. 내가 5만 원 아꼈나 그랬거든요. 근데요. 얘가 놀다가 지치니까요. 글자를 갖고 놀대요. 이제 별걸 다 하고 놀다가 놀 게 없으니까 엄마 이거 봐라. 이거 기억이래. 그 기억을 쓰고 놀더라고요. 걔한테는 그게 공부일까요? 놀이일까요? 놀이요. 그러더니요. 지금 6개월 만에 엊그저께 엄마 나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1학년 교과서 수록 도서를 갖다 줬어요. 한번 읽어봐 했더니 떠듬떠듬 읽더니 읽히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것. 제가 2장씩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안 된대요. 이렇게 재밌는 걸 2장밖에 안 읽게 하다니. 엄마 정말 나쁜 엄마야 그러더라고요. 오 마이 갓. 스스로 책 읽는 아이. 자도주도, 자기주도. 오케이. 그러더니 결국 한 번 다 읽더라고요. 그거 제가 알았어요. 정말 애들은 미친 듯이 놀아야 되는구나. 미친 듯이 놀면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목적. 요즘 청소년들 꿈이 없어요. 나 꿈이 없어요. 왜? 못 놀아서 그래요. 못 놀아서. 놀게 해주세요. 놀게. 미친 듯이 놀게 해주세요. 그러면 놀다 지쳐서 이제 너무 놀이가 지치니까 나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좀 살아봐야겠어 하는 마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정말 놀이가 이래서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깨달았고요. 이제 4단계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제 이웃, 학교, 저학년하고 고학년,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은 이웃하고 학교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를 꾸준히 안 빠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은 결석해도 되거든요. 근데 학교 결석하는 건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그거를 하면서 아이가 근면성을 느낍니다. 학교 활동을 통해서 내가 조금 잘하는 게 있네 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근면성을 획득하고요. 능력치 뭔가 게임 언어 같은 데 개타는 거예요. 능력을 개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은 열등감. 학교 갔더니 나보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고 이러면은 위축이 되잖아요. 열등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칭찬하고 많이 강화시켜 주셔야 돼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들이 칭찬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이때 경쟁하는 데 필요한 기술도 습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좋아해요. 친구 많이 좋아해요. 동성 친구들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엄마만 좋아하던 딸이 친구만 찾아요 막 그러시는 서운해하시는 부모님들 있는데 너무 잘 키우신 거죠. 이때는 친구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맞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가, 그러니까는 12세부터 18세,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교우 관계에 더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에릭슨의 이론의 핵심이에요. 우리 프로이트는 남근계라고 했는데 에릭슨은 이 정체성이거든요. 이 에릭슨은요, 좀 생이 많이 위태로우신 분이었어요. 엄마의 간통으로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셨어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집안의 어머니셨는데 간통으로 해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죠? 눈이 검정색이고 머리가 저희처럼 검습니다. 그런데 간통했던 그 대상의 남자가 파란 눈이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금발이었어요. 이 아이가 에릭슨이 어릴 때 일반 학교에 가면 뭐야 너 유대인이잖아. 너랑 안 놀아? 그랬대요.
근데 이 아이가 유대인이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은 또 자신의 그런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뭐야, 너 노르만인이잖아, 너 백인이잖아 하고 안 놀아줬대요.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요, 태어나서부터 내 정체성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난 누구인가가 인생의 제일 큰 화두였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상처로 줘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학문으로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정체성이 자아정체감이란 정체성이라는 것이 에릭 에릭슨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바로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에 청소년들이 하는 고민이잖아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잘 하면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생깁니다. 삶에 충실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시기를 굉장히 좀 힘들게 보내거나 하면은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못 보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자살, 약물 중독에 이제 취약하죠. 범죄와 같은 일탈에. 예. 저도 이렇게 잘 못 보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고등학교 전학을 3번 다녔어요. 그리고 한 번의 자살 시도 실패. 예,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이 청소년기가 가장 중요해요, 에릭 에릭슨은. 이때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어디에 소속해야 된다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학 3번 다녔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소속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탐색하는 의지도 저는 없어서 학교를 아예 안 나갔으니까요. 제가 졸업할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졸업할 줄 몰랐다. 너 3일만 더 결석했으면 유급이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 다행이다. 3일 안 결석해서 이러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38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381등이었어요. 전교에서. 거의 꼴찌에서 2번째인 거죠. 그랬더니 아빠를 보였더니 저희 아버지가 보시더니 화도 안 내시고, 야, 도대체 네 뒤에 그 한 명은 누구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마 대답을 못했어요. 아버지, 그 뒤에 한 명은 저기 지적장애 애기가 하나 있어요. 학교 친구. 그러니까 실질적인 꼴등이 사실 전 거죠. 네. 제가 정말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정체성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전공이 몇 번 바뀌었다? 3번 바뀌었다. 고등학교 3번 전학 가고 대학교 전공 3번 바뀌고. 제가 열심히 탐색했는데 잘 안 된 거죠. 소속감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막 살다가 또 혼전 임신을 합니다. 어디 너무 막 나가는 막장인가요? 혼전 임신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는 혼전 임신이 축복이었어요. 제가 맘 잡고 살 근거가 되었거든요.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게 됐거든요. 이 소속감은요, 자기가 어느 집단에 속해가지고 이 집단의 책임의식, 응? 내가 이걸 완수해야 되겠다는 소속감, 그게 없으면 애들이 활동 잘 안 해요. 나 감동했어요. 우리 지한자매 거의 교회에서 살아요, 내가 보니까. 제가 교회 행사 있을 때 막 오면 항상 지한자매, 주한형제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지한자매, 주한형제님은 소속감이 아주 이 교회에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내가 나한테 이 책임이 있다. 소속감이 확실한 거죠. 할렐루야 하면 너무 잘 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탐색은요, 이 가족 울타리를 벗어나서 탐색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면 먼 미래의 대학 전공, 어떻게 살 것인 가치관, 직업, 이런 것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해내면은 성공적인 정체성을 획득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요, 조기에 이제 마감이 되는 게 있는데, 소속감은 있는데 탐색할 용기가 없다. 그러니까 소속감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요. 탐색할 그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가 정해준 삶을 살게 돼요. 대학 갔다가 대기업 갔다가 부모가 정해준 여자랑 결혼했다가 살다가 어느 순간 중년쯤에 가슴이 답답한데 갑자기 일탈을 해버려요. 늦바람 난다고 합니다. 이게 늦바람이에요. 그런데 모라토리엄은 뭐냐면요, 소속감이 없어요. 항상 탐색만 해요. 계속 여행만 다니네. 정착은 안 하고 계속 여행만 다녀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마무리를 못 해요.
그래 너 어떻게 지내니 뭐 한다던데 근데 또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하면 또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소속감 없이 탐색만 계속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도만 하는 거죠. 취업한다고 하더니 자격증 준비하고 그거 못 붙었더니 또 다른 또 새로운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주변에. 그럼 제가 말을 못하고 속을 그러죠. 아, 너는 소속감은 없고 탐색 그것만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지났고요. 이제는 성년기입니다. 성년기 6단계. 이제 우정적인 동료인데요. 이때 우리가 잘 보내야 되는 거는요. 인간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이성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사실 여러분 이성교제 하려면요.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그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무엇을 개타느냐? 사랑을 개탑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 시기를 잘 못 되면요. 고립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인간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을 못 해서 이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사실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작은 사회인 거예요. 힘든 아이들 아니면은 이제 1인 가족도 있고 요즘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건 줄 아세요? 사실은 가족이 하는 역할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따뜻한 차 한 잔, 그게 엄마의 손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쓰다듬어 주시는 너 참 잘했다. 쓰다듬어 주잖아요. 주일학교 애들. 그게 어떤 아이한테는 아버지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6단계에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년기입니다. 직장하고 가정이에요. 이때는 생산성이 중요해요. 이때 또 생산성을 잘 보내면 받는 것이 배려하는 것인데요. 이제 가정적으로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싱글이 많이 계셔서 그것도 해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입법을 한다던가 단체를 만들다던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생산성에. 그리고 어떤 직업적 성취나 학문 작업 있잖아요. 위대한 학문 작업들로 생산성 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 생산성의 이거 욕구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발달을 잘 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침체감이 드는데 이때의 침체감은 뭐냐면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는데 관심이 없어요. 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제 배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건 저도 이제 여성학을 한 사람이라서 비교는 하면 안 되는데 그 싱글이신 그 대학 교수님들 계세요. 되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딱딱하고 좀 이렇게 애정이 좀 없으시고 아파서 결석했어요. 그러면은 너 진짜 아픈 거 맞아? 병원 가서 그거 떼와.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도 있으신 분들한테 교수님 제가 아파서 결석했으면 그러면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니? 어디가 아팠어? 그래. 잘 추스리고 그래도 학교에서 증명서는 필요하니까 그거 가져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이거에 대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그 다음에 에릭 에릭슨이 이 중년기까지 만들고 사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아내가 인간이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막 100살 살잖아요.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노년기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이 노년기가 되면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반성하고 통찰하고 생각하고 만족스러운 것.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내가 생을 잘 살았다. 사랑을 많이 주고받았다. 주변 사람들한테 참 감사하다. 내가 이런 것들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모든 것을 통합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죠. 너무 겸허한 자세죠. 그러면 자아가 통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통합성이 돼서 지혜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지혜를 하는데 이게 통합이 잘 안 되면은 이게 절망감, 이제 생에 대한 비난과 절망감이 이제 막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에릭 에릭슨의 그것입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요, 부모가 아동 성격에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면은 에릭 에릭슨은 아동이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사회 환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자아 발달이 초기 아동기의 경험에만 있고 남근기만 좀 중요시했다고 본다면 에릭슨은 이 자아 발달이 인간의 전 생애를 총망라한다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삐아제 많이 들어보셨죠? 막 교구 이름도 삐아제고 유치원 이름도 삐아제고 어린이집 이름도 삐아제고 막 출판사 이름도 다 삐아제인데 이분은 이제 인지발달이라고 해서 인지발달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속 심리사회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이제 이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발달하냐는 그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0세부터 2세까지는 감각 운동기예요. 감각 운동기는 뭐냐면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그냥 봐도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죠? 뭐 주면 입으로 이렇게 빨아먹잖아요. 입으로 막 하고 만져봐야 되고 그리고 직접 해봐야지 그거를 실체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노르란 말이 여기에도 똑같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많이 놀아야 많이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은. 많이 놀아야 많은 감각이 깨어나서 그 다음 발달 단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는요. 대상 영속성 개념이 이제 이때 생겨요. 저희가 이제 애기 태어나면 뭐 하냐면 까꿍 많이 하잖아요. 이때 아이들은요. 눈앞에 이제 6개월 때 이게 눈앞에 이게 없으면요. 없는 거예요. 신발이 신발장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때 없어요. 눈앞에 없으면 완전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연습을 시킵니다. 까꿍 하면 애들이 막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게 엄마가 웃겨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사라졌던 엄마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와!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한데?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사라졌다가 나오니까 애들 얼마나 이게 마법인 거잖아요. 거의 해리포터죠. 이거를 엄마가 미친 듯이 시킵니다. 까꿍 애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때부터 아이가 알고 봤더니 엄마가 까꿍을 한 거구나. 그때부터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대상 영속성입니다. 이때 생기고요. 그 감각하고 뛰어다니고 만지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조작기예요. 전 조작기에는요. 상징을 사용해요. 우리 애들한테 사탕 줄게! 그러면 지원이보다 어린 애들은 몰라요. 사탕이 뭔지. 근데 이제 요만한 애들은요. 사탕 줄게 하면은 침이 고요. 때리면 사탕 주세요! 아는 거예요. 상징이 있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상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애들이 말을 이제 막 잘하거든요. 저희 희원이 되게 말을 잘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는 지원이가 뭐 맘마 먹어요 이랬는데 요즘에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동생 지원이가 쥐포를 다 먹네. 너 많이 컸구나 이래요. 오, 깜짝 놀랐어요. 오, 발달했어 막 이랬고. 저번에는 또 이제 영환 형제를 얼굴을 보더니 나는 저 형아가 좋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눈썹도 멋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네가 이제 이제 논리적 추론이 되는구나 하고 제가 잔소리를 할 때 혼낼 때 어떻게 혼내는지 아세요? 아주 장황하게 혼내거든요. 희원아, 너가 그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고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또 해요. 사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는. 자기 중심성만 강해가지고 주관만 강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 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그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말을 잘하니까 잘 소화하는 줄 알고 장황하게 혼내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희원이는 이렇게 혼내야 됩니다. 희원아 엄마 봐. 하지 마! 하면 안 해요. 장황하게 혼내면 안 되고 엄마 봐! 안 돼! 하면 돼요. 눈 딱 마주치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장황하게 희원아 이건 안 되고 정원이 혼내듯이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존 개념이 없어요. 보존 개념이 뭐냐면요. 이렇게 똑같은 컵이 2개 있잖아요. 컵이 2개 있어요. 근데 하나는 오목한 컵이고 하나는 길쭉한 컵이에요. 똑같은 물이죠, A에. 근데 이거를 다르게 부었어요. A한테 물어봐요. 어디 물이 더 많니? 그러면 애들은 뭘 고를까요? 긴 거 골라요. 아직 보존 개념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거 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해요. 네. 저희는 이제 항상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간식에 자원이 부족하다고. 우리 희원이는 그릇만 크면 돼요. 정원이는 알아요. 왜냐? 개수를 셀 줄 알아요. 5개. 막 엄마 왜 나는 왜 5개야? 이러는데 희원이는 그릇만 크면 돼요. 그 속의 내용물은 상관없어요. 아주 편해요. 다 이게 연년생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원이 부족함을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넘기고 있고요. 보존 개념이 없는 것을 틈타서.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갑니다. 구체적 조작기. 이때는요 가역적 사고가 돼요. 뭐가 되냐? 블록 막 만들고 블록을 만들어서 다시 제자리에 놓는 거. 그리고 덧셈 뺄셈을 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7세부터 보통 되는데 유치원생 엄마들 막 이거 하거든요. 안 돼요. 애 잡는 거예요. 뇌가 막 폭발할지도 몰라요. 이때 가능한 거예요. 이 삐아제는요 사람을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저처럼 3남매를 낳은 아버지였거든요. 보니까 첫째가 어떤 행동을 해요. 둘째가 나서 또 행동을 해요. 얘도 첫째랑 똑같이 행동하네. 셋째를 낳았더니 얘도 이 시기에 이러네? 하고 자기 자식들을 대상으로 이론을 만들었어요. 편하게 이론 만든 것 같아요. 자기 자식들을 대상으로. 근데 그거를 했더니 보편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애들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보존 개념이 이때 이제 생깁니다. 숫자 셀 줄 알고요. 서열화돼요.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서열화가 됩니다. 그리고 유목화는 뭐냐면요. 구슬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쇠구슬, 이건 유리구슬, 이건 나무구슬 하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유목화가 이때 생겨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들어요. 그래서 배려할 줄 알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공감해 주세요. 애기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 아들 새끼 일어나서 걸어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구체적 조작객이 되려면 공감이 사실 돼야 되는 거예요. 너 넘어졌니? 무릎이 많이 아팠겠구나. 엄마가 털어줄게. 한번 걸어봐 하는 거 있잖아요. 공감해 주는 거. 근데 이거 공감이 아이들 스스로는 안 돼요. 누군가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형식적 조작기인데요. 초등학교 지나고 저희들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때 이제 추상적 사고가 발달을 해요. 진리, 사랑, 정의, 행복 이런 거 이제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발달을 잘 모르면요 엄마들이 욕심을 내서 희한한 책을 막 4살짜리 아이한테 익혀요. 뭐죠? 위인전. 저 깜짝 놀라서 막 5살 애한테 막 이순신 읽힙니다. 근데 아이는 그 이순신을 읽고 뭐만 기억합니다. 거북선. 거북선 진짜 멋있어요. 이것만 해요. 나도 이순신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어머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5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위인전은 언제부터 읽는 게 적기일까요? 4학년. 4학년 때 읽으셔야 돼요. 네, 이거 모르시면은 정말 그때 필요했던 이야기를 놓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정말 재미있는 그림책들 있잖아요. 문학적인 그림책들 읽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정말 출판사 목록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읽는 거에 위인전 인물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거 보면 전 통탄해요. 전 전집을 안 읽히거든요,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전집은 책이 아니고 기획 작품이에요.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팔기 위한. 그거 살려면 100만 원짜리도 있고 싼 게 막 20만 원, 5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 작가가 자신의 세계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난, 구현한 단행본, 서점에서 파는 그 단행본 있잖아요. 그런 책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물 이야기나 레인저는 꼭 4학년 때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너 눈이 발바닥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잖아요. 그럼 전조작기나 구체적 애들은 빵당해서 어떻게 눈이 발바닥에 붙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빵당해서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는 추상적인 게 되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역적 사고가 됩니다. 연역적 사고는 3단인데요. 대전제로 만약에 모든 곤충은 다리가 6개래. 근데 소전제로 개미는 곤충이다. 결론은 뭐죠? 모든 개미는 다리가 6개구나. 라는 이제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술도 초등학교 1, 2학년, 3년, 3학년 때 하는 거는 아무런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어요. 애한테 책만 더 지루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4학년 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좀 보자면요. 이 청소년기, 딱 우리 지안이 또 주한영 형제님, 주한 자매님, 또 누가 청소년기 누가 계세요, 교회에? 안 계시나? 이때 뭐가 있냐면, 자아중심성에 뭐가 있냐면 개인적 우화가 생깁니다. 저도 청소년기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만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감정과 경험은 근본적으로 타인과 뭔가 달라. 이때 내가 하는 어떤 감정은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근데 다 커서 보면은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됐는데 나만 뭔가 특별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에 넘쳐요, 항상. 그래서 무모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요. 막 엄마 차키 들고 나가서 운전하잖아요. 나 특별해. 막 몰고 나가잖아요. 제 친구는요, 이 특별함을, 이 개인적 우화가 너무 넘쳐가지고 무모해가지고 육교에 매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경찰이 와가지고 그거 와가지고 올라온 친구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상상적 청중인데요. 나 자신이 모든 사람의 초집중 대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만 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오늘 주인공 나인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 근데도 막 옷차림 막 집 앞에 나가는데 막 다 발라. 막 풀 메이크업. 중학생 애들 보세요. 우리 지한 자매가 되게 착한 거예요. 저 학교 가면 막 풀 메이크업 해요. 누가 널 본다고. 양말까지 다 깔맞춤. 그리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실수에 혼자 보리게 당황하고 막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죠? 근데 이게요, 점점 커가면서 나와 타인을 이해하면서 이것들이 사라집니다. 저도 그때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되게 특별하고 모두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 버스도 잘 못 탔어요. 아니 버스 타면 다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서 있고 그랬어요. 네, 진짜 그랬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러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계세요? 혹시 계시나? 근데 이 단계가요, 연령에 상관없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어떤 한 발달이 뛰어넘지는 못해요. 이거를 못하면요, 이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TV에 전희수 작가님이라고 아세요? 작가님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막 50세 먹은 분 같죠? 홈스쿨 하는 친구인데, 나이가 9살이라 그랬나? 근데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전희수 작가 쳐보세요. 제가 감히 그분을 어린이지만 인생 스승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전이수 작가님, 그림책 작가님이시기도 하시고, 이분을 어린이라고 칭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림을, 엄마의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 있거든요. 제가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데요, 글씨체는 아기의 글씨체예요. 어린이의 글씨체인데 그 내용은 너무 심오막측해서 어른들이 막 인스타에서 찾아가서 막
눈물 흘리고 저의 뭐 인생 선생으로 모시겠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저도 댓글 달았어요. 어머 작가님, 제가 작가님 그림책 저희 아이들에게 읽히겠습니다. 정원이랑 2살 차이 나나 그래요. 그 친구는 지금 이미 형식적 조작기에 끝났어요. 9살 나이에. 그런 추상적인 인류에 엄마의 사랑이 작품성에 녹아있다는 거는 지금 발달이 이미 다 끝나고 나보다 발달이 앞섰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발달이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아마 거기에는 엄마의 좀 독특한 육아법이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 형식적 조작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학교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더 발전해서 이제 구체적 조작기까지 와야 되겠죠. 예, 오늘 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학교에서 하면 이거 한 개 하면요 거의 다 이제 사실 이게 자거든요. 근데 다 눈을 막 동그랗게 같이 웃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이론을 토대로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인간의 신앙 발달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 지금의 시기는 뭐 모세네, 야곱이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신앙 점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